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미 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우호적 분위기 속에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은 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접견을 마친 뒤 고위급 대표단은 자리를 옮겨 1시간 45분 동안 오찬을 했습니다. 오늘 접견과 오찬은 우리 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오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신영복 선생의 서와 통과, 판화가 이철수 선생의 작품 한반도가 배경이 됐습니다.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로 시작된 오찬에서 양측은 개회식에서의 감격을 함께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여정에게 개회식을 본 소감을 묻자 김여정은 다 마음에 들었다. 특히 우리 단일팀이 등장할 때가 좋았다며 만족스러움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처음 개막식 행사장에 들어와 악수했는데 단일팀 공동 입장 때 저도 모르게 다시 축하 악수를 했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문 대통령과 대표단의 덕담도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씨 집안에서 애국자를 많이 배출했다. 문익점이 그때 모카 씨를 갖고 들어와 인민에게 큰 도움을 줬다며 문익환 목사도 같은 문 씨냐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구순인 김 위원장에게 건강관리 비법을 물으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했고 김 위원장은 통일되는 그날까지 건재했으면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북한 정권의 폭압성을 강조하는 와중에 나온 소식에 워싱턴이 크게 놀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폭풍전야 상황이라며 평창 올림픽 이후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다만 워싱턴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 전략이 주요해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에 한번 맡겨보겠다는 식의 유보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토대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앞서 CNN이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 가능성을 전망한 만큼 트럼프 정부도 이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는 겁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군사 연합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라며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 문제는 우리의 주권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며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쉬는 곳도 정치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방송을 좀 방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이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응할 책임자가 바로 오늘 당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에피소드 후반부에 따로 나와 삼지연 악단 공연 후기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89번째 방송입니다. 갑자기 제가 좀 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새는 89이면 아니 100세까지 창창하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90번째, 그리고 10번만 더 하면 100번인데요. 이게 숫자에 참 이게 너무 이렇게 얽매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10번만 더 하면 100번이라. 그렇죠. 그 날짜는 언제쯤 되나요? 그럼 2달 정도 후에? 예. 예. 그러면 이제 5월 초쯤 되겠습니다. 5월 초요?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인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짧지만 굵은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의 북한 고위급 대표단 접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만나셨습니다.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김영남 고위급 대표단장은 문 대통령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대해 남북이 함께 축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의 방안으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북은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과 면담을 가진 뒤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부부장이 청와대 들어갈 때 갖고 갔던 파란색 파일, 거기에 이제 국무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있는 듯 거의 확실한 논조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구두로 북한으로 오시라는,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는,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그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뭐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사실 되게 단순한 거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어떤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역사적인 또 하나의 장이 이제 열렸습니다. 예. 우선 좁게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한 그 내용만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한번 좀 이렇게 나눠서 분석하는 것을 시작을 해보고 거기서 또 토막토막 또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오늘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방북 초청 발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우선 저는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것. 이미 김여정 부부장이 공식적 지위와는 별도로 최고 지도자의 이제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실권자다 하는 얘기는 뭐 나와 있었고, 게다가 처음에 입국을 했을 때 공항 귀빈실에서 서로 조명균 장관의 앞자리, 북측에서의 상석 자리를 놓고 김영남 행정수반, 공식적인 행정수반이 자리를 권한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질적인 이번 방남단의 리더 아니냐라는 그렇죠. 것이 지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처음에 일종의 예의상 양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의전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상 여기가 팀 리더이다라는 것을 공식화했다라는 의미가 저는 첫째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런 쪽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대목도 있습니다만은 저로서는 나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짐작되는 것이 친서를 전달하면서 방북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친서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친서에는 방북 초청이 안 담겨 있네 하는 것을 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통상 우리가 짐작할 때는 이러이러한 취지로 이렇게 축하하고 이렇게 초청합니다 하는 것을 친서에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져온 그 공식 기록으로 남는 파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푸른색에. 그런데 거기에는 적어도 그러면 그런 근거로서의 방북 초청이 안 담겨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 친서에는 좀 디테일한 게 들어있고 그중에 핵심인 방북 요청을 구두로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거는 지금 이제 문맥을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두 가지 독해가 다 가능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짚은 것은 이렇게 요 간단한 발표 하나를 놓고서도 짚어볼 대목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부분은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 중에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 문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문건 그 자체에, 친서 그 자체에 축하와 함께 초청 의지가 담겨 있고 있을 가능성. 두 번째는 그것을 전달하면서 그중에 방북 초청 부분을 구두로 다시 한번 말을 했을 가능성. 세 번째로는 친서 그 자체에는 일반적인 축하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까지를 담고 실제 초청 부분은 김여정 사실상 특사가 구두로 전달했을 가능성 세 가지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일단 그렇게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각각에 따라서 저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방북 초청이 안 담겨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처음에 추론했던 대로 일반적인 축하와 관계 개선 의지가 담겨 있고 방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두로 전달한 것이라면 물론 그것이 아주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나 그래도 그것은 문면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그것이 실제 실행되지 않으면 북의 입장에서는 수령의 뜻 아닙니까? 수령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서 수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표한 뜻의 권위를 더 높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라면 그 부분은 그런 상대성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글로 담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마 그런 취지에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거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실제가 어떤 것인데 팩트를 일단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팩트를 아직 모르니까 팩트를 보고 그에 있는 미세한 어떤 의미를 저희가 한번 짚어보는 것이 이제 흥미로운 분석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현재 지금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 즉 실제로 말을 할 때는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등등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한번 성사시켜 봅시다. 뭐 이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의 핵심을 이렇게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를 이렇게 말을 따옴표를 따가지고 이제 얘기한 것은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는 여건을 만들어라는 뜻과 또 하나는 성사시켜 나가자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첫째는 성사시켜 나가자라는 것은 원칙론으로 그 초청 의사를 긍정한 것이죠. 원칙으로서는 긍정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죠. 그건 당연히 상대가 초청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론상으로도 맞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내지는 방북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이 여건이 무엇이냐가 이제 있는 것인데 우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정리했을 텐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예상하고 준비된 답변이라고 봅니다. 북에서 이런 초청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당연하죠. 예, 이것은 뭐 결국은 방북 초청을 담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것이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여건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거는 전 미국이라고 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건을 무엇으로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온 언론의 관심과 야당의 요구와 주변국들의 입장과 또 남과 북 각각의 해석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의한 운전석은 일단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래서 그 성사시켜 나가기 위한 여건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북미 대화, 미북 대화 때 그렇게 하듯이 북한이 북핵 포기를 선언한 후에 내가 방북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가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야당 또는 미국 내의 강경파의 요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우리가 강하게 해석한다면 가장 좀 더 연하고 유연하게 해석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그냥 수용하고 일단 간다. 또 가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 어느 선 정도에서 할 것인가. 즉 그 여건이라는 것이 적어도 북이 상당 기간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거나 실행되지 않거나 또는 어느까지는 안 하겠다는 일종의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하거나 선언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방식을 표현했을 때 간다는 것을 여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반면으로는 북의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는 끝나자마자 북쪽에서 요구하는 이쪽 미국과 한국의 어떤 군사 훈련 이런 것 등등이 그 북측에서 생각할 때 너무나 긴장을 강화한다라고 막 비난하고 그것이 막 양쪽이 막 충돌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여건이라는 것이 상당히 또 흔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로 꿰뚫어서 여건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라고 표현하겠지. 이걸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많이 쓰죠. 예를 들어 뭐 적당한 뭐 경로로 적당한 방식으로 하면 뭐 in due course 이렇게도 쓰고 적정한 조건에서 이런 뭐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뭐 이렇게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결국 외교에서는 말 한마디에 아와 어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장면 하나만 놓고 보면 저는 우선 짚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우선 있을 것이다. 더 여러 가지 뭐 더 짚을 수 있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미국 부통령인 펜스의 무리한 행동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네. 김영남 위원장과의 어떤 그 조우에 있어서의 그 무리함. 미국은 그게 의도되었건 안 됐던 간에 북한 너희들 상종 안 하겠다는 일종의 이제 화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그게 협상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강경하고 화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를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 방식을 지금 펜스 부통령이 시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북핵 문제 푸는 거는 사실 시진핑도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도 사실은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즉각 북한으로부터 초청 의사가 왔을 때 이것을 애둘러 말하면 미국과 상의해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닐까. 트럼프하고 이야기 좀 해볼게. 이런 뜻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펜스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한 서너 가지 포인트를 저희들이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일종의 과하게 얘기하면 물의 또는 결례 또는 외교적인 격식의 파괴. 저 약간 그 격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가령 대통령의 첫 환영의 인사가 있는 시간에 펜스와 아베가 밖에 있다가 끝난 뒤에 들어오고 그리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돌아서 자기네 필요한 부분 하고 나서 바로 빠져나간 것. 이런 것이 이제 통상적이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가령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평화올림픽을 지향하면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그 그림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동맹국인 한국이 가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는 어휘를 구사한다든가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첫째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맞냐라는 비판의 대목이 하나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왜 그랬는가 하는 거를 미국의 입장에서
해석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객관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논리의 유죄라는 것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논리의 유죄? 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지금 이렇게 평창에서 북이 찾아오고 참여하고 일정한 대화 국면으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사실은 강한 압박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이 상당히 쪼였기 때문에 결국 그걸 풀기 위해서 된 측면이 있다라는 고 해석하는 논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논리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한편에서는 지금 대화 국면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조차도 미국은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자신의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도 펜스의 스탠스가 저는 있을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자고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면 상당히 어떤 논리의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테러리스트와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미국이 지켜온 철저한 원칙에서 테러리스트로 북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비판하거나 또는 이해하는 두 가지를 그냥 세 번째 좀 제3자의 입장에서 미국을 비판하거나 또는 이해하는 그 측면이 아닌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걸 다 떠나서도 이것은 불가피한 기싸움의 측면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싸움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국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통상 국제 외교 무대에 있어서 가장 갑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자존감을 높게 중시하는 것도 미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번에 펜스와 김영남의 뭐 조우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통상은 북한은 만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이 안 만난다라는 인식의 전제하에서 언론은 그 프레임으로 가고 그래서 미국이 참여하기 전에 주로 미국 언론을 통해서 또는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미국이 과연 북한을 만날까 아닐까 이렇게 가는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 대표단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미국을 만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먼저 일종의 선방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기싸움을 이미 먼저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안 만났지만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사실 북한이 오기 전에 김영남이 와서 펜스를 만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미리 하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먼저 가서 악수를 한다는 것이 그 또한 논리에도 안 맞고 기싸움에도 안 맞을 수가 있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미국의 입장 변화의 가능성은 그러나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은 현재 미국 조야 내에서 강경, 온건, 대화 다양한 스펙트럼 가운데 비교적 가장 강경한 이번에 빅터차 주한 미국 대사 예정자가 낙마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강경파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상징하는 얼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강한 카드를 끄집어낸 거죠. 북한이 가장 유연한 카드로서 김여정 카드를 뽑았다면 미국은 가장 강력한 카드로서 펜스 카드를 먼저 개막식에 띄운 거예요. 근데 아직 뭐가 남아있느냐. 폐막식에 이방카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폐막식에 시진핑 오는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건 이제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민주공대 하면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하고 얘기를 할 때 김여정 이방카 카드가 결정되기 전전날이었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김여정 이방카가 만날 가능성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김여정이 개막식 참석이고 이방카는 폐막식 참석이기 때문에 둘의 미팅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방카는 굳이 따진다면 현재의 국면에서 강온 어느 쪽을 대변하는 것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면 전개에 따라서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카드를 구사할 가능성에 이방카라는 카드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미국의 이 전체 상황을 보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만약에 판이 어느 판으로 일정한 흐름을 흘러간다고 할 때 미국이 그 판의 흐름에서 완전히 손을 띨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주도권이나 또는 정보에 대한 어떤 접근권을 스스로 포기할 것이냐 이건 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펜스 부분만 놓고 봐서도 이렇게 서너 가지의 포인트를 좀 분석할 대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근데요. 네.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본인들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라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거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도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막 강경하게만 나가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북핵 폐기를 가시적으로 끌어낸다 이런 것보다 점차적으로 북한에서 어느 정도 양보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이상 뭘 안 한다라든지 동결한다라든지 뒤로 한 발 후퇴한 정도의 뭔가가 메시지가 나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북한으로부터 뭔가 좋은 쪽에 가시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면 자기 나름대로는 국제 무대에서의 어떤 리더십이랄까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미국의 입장과 트럼프의 입장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할 때 미국의 입장과 대통령인 트럼프의 입장을 분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굳이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어떤 우리가 국가의 전략이나 국가의 행동을 생각할 때 그 경제적 기반, 국가 전략, 그다음에 거기에 관여하는 각종 국가 메커니즘으로서의 뭐 백악관, CIA, 국무부, 국방부, 군산복합제, 뭐 군사 산업 모든 걸 통틀은 미국의 입장에서의 대한반도 전략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큰 틀에서의 소위 뭐 피보트 아시아라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어떤 재균형 전략을 하는 것이 일단 대전제로서의 미국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거기서 꼭 그거를 군사 뭐 어떤 전쟁으로 가느냐 아니냐에 있어서는 이길 수 없거나 또는 이기는 것이 확실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어서 정치적 부담을 주는 전쟁을 미국의 전략적 목표다 이렇게 보긴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다 여기서 다시 트럼프로 간다면 트럼프는 통상적인 그런 미국 체제와 조금 다를 수 있는 행동을 큰 두 가지 틀에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 거거든요. FTA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서도 그렇고 하나는 경우에 따라 조금 더 강경하게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아예 때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계산이 맞는다면 전격 턴할 수 있다. 이 가능성도 처음부터 계속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햄버거를 같이 먹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독특한 접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트럼프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령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무기를 제일 많이 파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도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해서 가령 아주 비논리적일 수 있지만 핵 문제를 푸는 것과는 별도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정한 딜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의 관계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주변국 가운데 투자의 영역이 가장 커진다. 이것이 최상이다 하면 그런 전혀 다른 전격 딜을 저도 주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의 폭은 좀 넓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포카페를 잘 안 보이는 스타일이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는 이제 영역이 조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외교를 이제 할 때도 된 거잖아요. 사실은 종편들 평론가들 토론하는 거 보니까요. 정말 가관인 게 징벌적으로 핵무기 만든 나라니까 징벌적으로 인정해주면 안 된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진보적 패널인가 봐요. 언제까지 그럴래? 9년 10년 동안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결국 개성공단만 폐쇄를 했는데 이제는 뭔가 전향적으로 북한을 정말 개방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막 이런 식의 논박을 하는 거 보는데 어쨌건 저는 올림픽 기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만 있을 것 같아요. 북핵 문제와 올림픽의 평화와 이걸 깨지 않으려고 하는 미국과의 관계와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생각해야 된다.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은 다만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문재인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런 분석, 트럼프는 통상적인 미국 체제의 입장과 다른 상당히 강경한 선택과 상당히 전향적인, 전격적인 대화턴의 선택을 둘 다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은 하지만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의 운명을 그런 트럼프의 우리가 예상 못하는 의외성에 남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분석의 영역이고 그것이 너무나 그렇게 가변의 폭이 넓다는 것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통상 국가 행동이 그렇게 대통령 개인에 따라서 너무 이게 널뛰기의 폭이 넓다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항상 국제관계에서는 예상 못한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트럼프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제는 다시 두 번째 문재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구상이 커지는 건데 거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첫째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구상의 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제가 며칠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종석 통일부 장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취지의 서로 대화를 나눴거든요. 이종석, 뭐 예를 들어 정세현 또는 문정인 등등 끊임없이 대통령의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양쪽이 다 대통령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분위기를 만든 면도 있지만 반면 대통령이 평창이라는 시기를 딱 놓고 모든 시간표와 이 역관계를 맞춰오면서 이거를 판을 뒤집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평창 구상을 실현시킨 외교적 공은 가장 크게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전적으로 동의를 하더라고요. 이종석 전 장관이. 이 국면에 있어서 평창의 시간표를 맞추고 진보 보수 양쪽 그다음에 주변국 북한까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몰아온 것에 있어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인 전략 구사는 저는 정말 평가받을 대목이 있다 이렇게 첫째 보고요. 두 번째로 그것의 기초에서 이후에 그것 때문에 아마 이 국면은 어느 국면으로 가냐면 정세현 장관이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이 통일부 장관을 했던 시절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남북관계에 일단 첫 물꼬가 틀려진 이후에는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나 미국의 외교부에서 꼭 한국의 통일부 장관을 한국에 오면 만나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즉 한국의 목소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즉 남북 대화가 열릴 때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룸이 생긴다. 미국도 한국을 완전히 패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반드시 남북관계를 풀면서 모든 걸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 이번 평창을 거치면서 여전히 많은 변수가 남아있지만 미국도 북한도 뭐 다 설득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구상과 구사의 영역이 넓어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과 이제 구상의 영역이 커져서 한편으로는 평창이 끝난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각각 제 갈 길로 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함과 동시에 또 이제 2라운드에 들어가서 그걸 다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꿰고 갈 것인가 하는 관전 포인트와 함께 우리가 국민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 지원을 해야 되는 영역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진짜 1라운드가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가 2라운드인데 올림픽 기간 동안에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건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 남북 단일팀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장면도 정말 가슴 뭉클했고요. 그리고 뭐 성화 봉송할 때 있어서 최종 주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렇게 성화를 들고 올라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왜 같은 객석에서 대통령 내외와 김영남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이 악수하고 하는 그 장면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의미 있게 뛴다거나 상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국민적 여론이 점점 올라가면 사실 그 부분을 트럼프 같은 미국에서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을 수정할 수 있을 정도.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정말 다수가 평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여론조사 같은 걸로 보내준다고 하면 강경 노선으로만 나가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게 어떤 동맹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미국도 반미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대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과정은 정치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일부 뭐 올림픽을 누가 정치에 이용한다, 뭐 북한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북한이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안 하면 그쪽이 바본 거죠. 미국도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활용하는 거죠. 그 각자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어요? 즉 큰 틀에서 올림픽이라는 것을 평화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계기로 활용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큰 정치가 지금 시작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모든 플레이어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다 관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은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든가 바라보는 세계인들에게 대한 마음을 자기네들이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려야 되겠네. 그걸 응원해야 되겠네 하는 세계인의 마음도 형성되고 남북의 마음이 형성되도록 하는 그 길을 저희는 가야 되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나왔는데 그 초청을 사실상 수락한 거잖아요. 네. 그것은 북의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런 전술도 없었던 지난 9년 10년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두면 계속 남북 대치 상태는 계속되고 우리 국방비는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여건을 미치잖아요. 뭐 네. 핵실험 한 번 하면 출렁출렁하는 것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서 벌어진 일에 대한 사실상의 실질적인 대처를 해야지 이 사람들 논리들처럼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쟤네들은 영원히 왕따시켜야 돼. 그래서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협이 상존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관점에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한국의 수구 세력들과 미국의 매파들이 얼마큼 완강하게 이 상황을 방해하느냐. 좀 그게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우선 처음에 저희가 말씀했던 중에 친서의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후속 보도를 제가 확인해 보니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는 것이 친서 자체에 담겨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구두로 한번 담겨져 더 했다? 있었고 구두로 더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항상 배워야 하는데 6.15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러니까 14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어지기까지 중간에 한번 대북 송금 특검에 의한 이제 공백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 공백기가 있기 전에 6.15 이후에 남북 관계가 급 진전하는 과정에서도 야당과 언론을 통해서 속도 조절론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너무 빠르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야 이게 말리는 거다라는 북의 기만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북에 사실상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인사들이 누가 있다 막 이런 식의 뭐 악선동도 있었고 에이. 그러면서 그 과정에 과거에 햇볕 정책의 설계사였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그분은 사실은 군 출신이거든요. 평생을 군에서 바친 분인데 그분이 북에 친척들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저 사람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날려라 하는 거라서 한번 물러났던 경험도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갈 길은 당연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했던 것 이상의 몇 배의 대통령에 대한 이 외교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여야가 없이 어떤 외교를 할 적에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심하게 특히 현재 야당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한층 더 대통령의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오는데 청와대에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이 부분 문제는 언급이 없었다. 물론 있었다고 해도 다 밝히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미 군사훈련 같은 부분은 이야기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저는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김여정 부부장이 그 부분을 다루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야말로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달자로서 되어 있었고 너무 많은 것들을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이후 실무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위기 조성, 상호 탐색 그리고 초청 그것에 집중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방송하는 오늘 저녁 김영남 위원장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팀 스위스전 단일팀 경기를 응원한다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벌써 네 번째 만나는 거네요. 네. 리셉션, 개막식, 청와대 오찬 그리고 단일팀 경기 이렇게 그래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으로 김영남과 단일팀 경기 응원하는 시간이 밤 9시 10분인데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중계권료가 뭔지, 중계권이 뭔지 이쪽이 너무 늦은 시간에들 경기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네. 에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단일대 경기 관람에 앞서서 오후 7시 40분부터 쇼트트랙 경기를 관전한다고 그러고요. 알겠습니다. 분위기 불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올림픽 개막식 보셨죠? 환상적이대요. 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의 이명박근혜 때 좀 IT 기술이 조금 좀 늦어진 측면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기술력의 총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스포츠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올림픽 개막식 같은 스포츠 이벤트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한국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올림픽이 굉장히 좋은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자랑스러운 시점일 수 있는 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력이 극대화돼서 그러네. 그 힘을 모든 세계에 보일 수 있는 시점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갔다는 것이 첫째.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이제 극대화되어 있는 IT력, 이걸 또 보인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굉장히 좋은 것은 대한민국의 문화력이 지금 극대화돼서 사실은 한류가 미국에까지 지금 거의 상륙한 방탄소년단 지금 이 시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펼치는 그 문화적 역량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적 정치력으로서의 민주력, 과학기술로서의 IT력, 거기에 이미 전 세계에 상륙한 문화력, 이것이 다 상당한 수준에 있고, 뭐 스포츠 그 자체로서도 우리는 상당 부분 이제 전체는 아니어도 일정한 정상급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평화력이죠. 그렇죠. 네, 국제적 정치력까지를 보이는데 일정하게는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이제 보여줘야 하고,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이런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한국이 펼치는, 분단 국가가 펼치는 어떤 접점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단일팀을 만들어준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어가야 되는 또, 연출력을 저희가 보여야죠. 예. 지금 세계 외신들이 극찬하고 있던 개막식 좀 설명을 해드리면, BBC 해설가, 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로빈 커전스는요, 스포츠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 관중석에서는 감흥한 관중의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BBC의 스포츠 해설가 닉 호프는요, 난 운 좋게도 여러 올림픽을 가봤다. 하지만 이번 개회식이야말로 최고다. 하나 된 두 나라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캐나다 스포츠 칼럼니스트 브루스 아서는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기계 물고기, 페인팅 로봇에 이르기까지 하이테크가 올림픽을 빛내고 있다. 지금까지 어디에 가나 올림픽에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평창에서는 처음에 추웠다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잘 이루어졌다. 춥기는 엄청 추웠나 보더라고요. 저는 개막식 하는 날까지 저희 지금 당하고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지방선거 관련 투어가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그날 개막식을 못 가고, 사실 저는 우리 법슬레이 남자 결승전 하는 날 지금 갈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메달 가능성도 높고.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엄청 춥다 그러대요. 근데 개막식 날만 좀 따뜻해졌고요. 그 다음날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늘이 돋고 있는 느낌이고, 실검으로 송승환 총감독, 누구나 다 아시는 바로 그분이죠. 실제 콘텐츠를 만드는 예산이 200에서 300 정도였대요, 개막식. 그런데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 예산이 100억 정도 증액됐답니다. 그게 큰 힘이 돼서 객석에 LED를 설치한 것도 마지막 추가 예산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고, 그래서 그 예산이 단비 같은 예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개막식 장면 중에 드론이 펼치는 다들 그 얘기해야 돼요, 다들. 예. 드론이 총 1218개. 예. 그러니까 저게 뭐지 하는데, 하늘에서 드론 1218개가 각종 형상을 만들며 날아온다는 거는 굉장한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 하더만요. 나중에 이제 후일담이 나오겠지만 1218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 내 기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각자 조종한 걸까요? 그러진 않겠죠? 뭔가가 있었겠죠? 그렇겠죠. 예. 놀라워라 진짜. 자, 그리고요, 꼭 짚을 이야기만 잠깐 몇 개 짚을게요. 이명박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리셉션장에서도 앉아 있었고, 예. 그리고 개막식장에도 앉아 있었는데, 리셉션장에는 바로 옆에 장하성 실장이 앉았고요. 카메라에 잡혔었나요? 네.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오만 가지 표정을 짓더만요. 하늘을 쳐다본다거나 겸연쩍은 어떤 표정 이런 거 짓는데, 오른쪽에는 장하성 실장, 왼쪽에는 황영철 의원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 테이블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앉아 있고 정상들 네.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외곽으로 빠지니까 불만을 표시한 그런 분이 있었대요. 이문근이. MB가 네. 본인이 자기도 주최를 한 당사자 대통령인데 위치가 너무 일반인들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었던 모양이고, 개막식장에서도 그냥 거의 혼자 독립적으로 부인도 대동 안 하고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우리가 잠깐이라도 관심이 조금 없다라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반대죠. 관심이 있는데 일부러 아는 척을 안 하니까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우리는 사실 아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평창이 이제 좋은 일이 되니까 MB한테 진짜 저거 언제 가나 이러겠다 이제 관심이 좀 없어졌다는 그런 게 좋은 거고, 현장에서야 다들 MB를 봤겠죠. 계속 의식하죠. 그런데 뭐 굳이 가서 뭐 아는 척하기도 그렇고.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야당 당수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이 추운 곳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이제 녹색 모자를 지급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 네. 모자를 흔히 말하는 어린이들 빵모자 이렇게 그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어리숙해 보이고 추워 보이는지 그 느낌은 지금 현재 야당이 취한 현실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상징성이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리셉션에 나왔던 그 음식이 그러니까 디저트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네. 근데 한반도 이것도 먹을 음식이었겠죠? 그렇죠. 파란색의 예, 한반도 예. 그림에다가 보통 예. 비싼 레스토랑 가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희한한 거 주잖아요. 그럼 예. 막 다 먹잖아요. 나중에 뭐 케이크 위에 올려 있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초콜릿으로 만든 철조망 위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먼저 크림이 안 뿌려진 상태로 왔다가 다 테이블에 세팅된 뒤에 크림을 부어주는 형태 녹여낸다. 이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저 음식 요새 참 재밌는 게 어제 책방을 가봤더니 괜히 특이한 게 요새 음식에 관련한 책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예. 음식에 무슨 인문학 이런 게. 근데 음식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그게 진짜 그 좋은 데 가면 그런 거 설명해 주면서 먹잖아요. 이건 아마 만든 분이 생각을 많이 해서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이게. 이 음식과 관련된 스토리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먹고서 뭐라고 할까까지를 예. 혼자서 키득키득 하면서 즐겁게 상상하면서 만들었겠죠. 저분 나빠요, 저. 왜 나쁘냐면은 저렇게 만들면 저걸 어떻게 먹어요? 아이, 먹고 또 해달라 그러지 뭐. 사진으로밖에 남길 수가 없어서 먹기는 정말 아까웠겠다 이런 생각 드는. 보통 때 왜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김밥 예쁘게 만들어 갖고 막 그 온갖 모양 캐릭터 만들고 하는 거를 그 음식이라고 내놔요. 그럼 그거 먹기가 진짜 아깝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어디 식당 가면 특히 여자분들이 음식 예쁘고 막 사진 찍잖아요. 저 그거 보면 뭐 저런 걸 찍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건 다들 안 찍기가 어려웠겠어요. 그 김현 대변인이 고향인 강릉에서 삼지연 악단의 공연 1차가 있었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2차를 하고 하는데 거기를 직접 갔다 와서 바로 옆에서 현송월 단장과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그 보니까 저 추 대표하고 바로 옆자리. 예, 현송월 단장을 별도로 일종의 리셉션 같은 거 할 때 아마 그때 국회의장도 못 가시고 뭐 이렇게 돼서 일종의 이쪽 우리 대한민국 쪽의 대표급에 해당하는 게 이제 추 대표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우리 김현 대변인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재밌었겠어요. 네. 거의 풀영상으로 보다시피 했거든요. 네. 삼지연 악단 정말 신경이 많이 쓴 게 보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북한의 선전 매체랄까 선전 도구로 쓰이는 게 모란봉 악단인데 모란봉 악단을 완전 지어낸 상태에서 삼지연이라는 이 공연을 위해서 공연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만든 거죠. 맞아요. 근데 거기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남조선 그들 표현으로 남조선이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대한민국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를 그냥 공연 자체로 그냥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피날레 곡을 연주하고 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나서 공연단이 빠져나갈 때 밖에 있던 국민들이 그 경찰 사이에 두고 계속 그러냐. 우리는 하나다. 남북 통일을 계속 외치는데 밖에 나와서까지가 바로 그 공연의 스토리인 거죠. 그것을 우리 그걸 지켜본 그 강릉 시민 등 대한민국 국민들, 거기 관중들, 그분들이 그렇게 막 외쳤다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공연을 통해서 또는 개막식이나 리셉션을 통해서 청와대 오찬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속에서 한반도에 9년 동안에 얼어버렸던 한반도가 다시 평화로 깨어나는구나. 저 북핵물을 어떻게 풀 것인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그런 어제 오늘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지나고 나면 이게 싹 자취를 감춰버리는 건데 이 수구 언론들에서는 하루 전에 있는 열병식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할 거다. 전 세계에 다 생중계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공연도 분명히 몇 개는 상당히 자극적으로 할 거다. 아주 노골적인 그 자기 표현을 할 거다 했는데 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결국 이제 이것을 정치 언어인데 상당한 절제를 하고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봐준다면 최소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맞아요.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집합적인 지성을 가진 국민들이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들 입장도 북한을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북한을 옹호한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 싶다가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조금 진득하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럴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책도 없이 반대만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등의 세력도 좀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보태면 대한민국과 어쨌든 지금 북한의 차이는 대한민국은 이 오픈된 민주국가 아닙니까? 민주사회. 그래서 북한이 현실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는 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 야당과 또는 언론에서의 비판적 목소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체제의 강점이라고
이죠. 그리고 또 북이 우리의 통상적인 어떤 상식과 다른 행동을 종종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단일팀 논란이라든가 또는 현송월 팀들이 사전에 왔을 때 그에 대해서 가지는 일부에서의 비판적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거든요, 저쪽이. 그러면서 그 여론 자체가 또 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한반도의 정치는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김현 대변인은 삼지연 악단 공연 이야기 해주시려고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이제 볼일 보러 가시고. 감사합니다. 삼지연 악단 공연은 또 따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남북한 평화 한번 외치고 싶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언젠가는 원장님과 저가 평양에 가서 팟캐스트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제가 며칠 전에 이종석 장관 나올 때 얘기했는데 제가 숭실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네. 숭실고등학교가 평양에서 시작한 학교고요. 숭실고등학교는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오산중학교를 좀 다니고 숭실고등학교 나왔는데 거기 나온 분들이 쟁쟁합니다. 윤동주, 김동진, 조만식, 문익환,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등등. 그래서 게다가 지금 그 숭실고등학교가 있던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평양 소년궁전이 들어섰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숭실이 100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그 합창단이 유명해요. 그 합창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가 평화의 기도입니다. 저도 그 합창단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평양에 가서 노래를 부르자.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고비들이 지금 비원이에요. 네. 그래서 가기로 지금 약속을 하고 준비 중인데 네. 제가 이종석 장관한테 우리 꼭 가야 됩니다 했더니 이종석 장관이 가야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남북관계 좀만 좋아지면 우리도 가서 이제 이쪽에서 공연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자고요. 좋습니다. 팟캐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노래 부르고 예. 그때 새날에서 생중계하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김희석 원장님은 가셨고요. 지금 막 민주당에서 도착하신 우리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희망찬 소식들이 막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방송으로 전달하기도 바쁜 뭐 그런 시간입니다. 네. 자, 청와대에서 나온 김유겸 대변인의 김정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북한으로의 초청 뭐 이런 브리핑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대변인 직접 하신 거죠? 네, 먼저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연일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예.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계기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의 소중한 대화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만나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청와대동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 점을 소중하게 평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한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간의 노력과 주변국의 협력이 담보되길 소망합니다. 남과 북의 대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대화가 익어갈수록 한반도의 평화 정착도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의 청와대에서의 해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김영남 위원장은 오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공동 응원한다고 합니다. 더욱 기쁜 소식입니다. 남북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남북 단일팀을 응원하는 것은 세계를 향해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 메시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청와대동을 비롯해 남과 북의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남과 북의 상호소통에 대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이 적극 지지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야당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여당스러운 메시지 감사합니다. 안정적이고 좋아요. 네. 이게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한 순간부터 날이면 날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어 온 여기에 오늘 청와대 오찬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냥 의례적으로 밥 한 끼 먹나 보다 했더니 2시간 40분, 거의 50분 동안 어떤 나눔 끝에 친서를 전달하고 북한으로 초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앞에 조금의 어떤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수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고요. 하루하루가 이제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이제 대변인님 오신 거는 청와대 오찬이라든지 등은 이야기는 이제 김인석 원장님하고 대부분 했고 네. 궁금한 게 저는 사실상 삼지연 악단의 공연이에요. 네. 우리가 체육 행사나 올림픽 개막식으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북한이 내려와서 직접 우리 국민과 만나는 문화 행사란 말이죠. 직접 가셨죠? 예, 공연이 이제 8일하고 이제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추미애 대표께서 9일날 개막식 전에 있는 강릉에서 진행하는 예술 공연을 직접 관람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수행을 했죠. 사실은 그 북측 대표단을 뭐 사전에 만날 것이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예상은 못했고 공연 시작 8시로 되어 있는 시간보다 좀 저희가 접견실에 일찍 좀 도착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저희 당의 심기준 의원, 그리고 강릉시장, 그다음에 시의 의장, 그리고 저희 유은혜 의원, 그리고 김정우 비서실장하고 저 이렇게 해서 차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아마 한 7시 55분경에 현성월 단장과 북측 국장이라고 하시는 분과 이제 일행이 장소에 들어오신 거죠. 공연장을 보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게 역력해 보였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저희가 본 공연이 이제 8시부터 9시 한 50분? 1시간 한 40분 정도? 8분에서 40분, 뭐, 그 사이, 그 다음에 이제 포토타임 한 것까지 포함하면 한 10여 분 정도 더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자가 나와서 뭐 이렇게 또 멘트도 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시작할 때 그 소개만 하고 이제 왜 그 방송에 나오던 악단복 입은 빨간 옷 입은 그분이 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아무런 멘트 없이. 그게 우리나라 조용필 씨 공연인데. 아, 그래요? 멘트 잘 안 해요. 노래만 주구장창. 노래 하는데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지는데 저는 그런 공연은 사실은 처음이죠. 경험으로. 그러니까 그 호흡을 쫓아가기가 사실은 좀 버거웠어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래들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13곡 정말 불렀죠. 흥기겨웠을 것 같은 게 네. 모르는 노래만 주구장창 나오면 지루하거든요. 네. 한국 노래도 많이 나왔고. 근데 언론에 이제 보도된 것 중에 추미애 대표하고 현성월 단장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여러 번 찍혔어요. 네. 무슨 얘기 나누셨대요? 이 순차적으로 가면은 제2에게가 나왔을 때. 그게 첫 곡이었죠. 네. 그러니까 아니, 첫 곡은 사실은. 그러니까 반갑습니다는.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 노래 첫 곡. 예. 그러니까 저희 쪽에 이제 대중가요의 첫 곡으로 제2에게인데, 추미애 대표가 저 제2가 무슨 뜻인지 아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현송월 단장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 문재인의 제이다 그렇게 이제 아재 개그를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노래 나오는 것도 이거 잘 아시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그런 저런 이제 우리가 이 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고 중간에도 뭐 제가 언론에다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두 분이서 대화 나누는 장면이 클로즈업이 되니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해서 그 어저께 오전에 이제 언론에서 물어오길래 공연에 대한 소감, 공연이 어땠냐 해서 대표가 세련되고 잘했다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냐? 그렇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많이 이제 공연에 대한 평가 이게 이제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그 뭐 보도에도 나왔지만 현성월 단장하고 그 북측 국장이 잔치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북녘에서 이제 뜨거운 정을 담아서 남녘 결애에게 전하게 된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16년 만에 남측에서 공연하게 됐다. 체류 기간 동안에 삼지연 공연단이 뭐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제 사실 이거는 잠깐 제 느낌에는 좀 몰상식한 행위들이 좀 간헐적으로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공연단이 내려왔을 때 이제 그 앞에서 뭐 시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공연 보러 관람하러 들어가는데 오른쪽 편에서 이제 한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한 사람이 이제 깃발을 아주 되게 크게 대형 태극기와 이제 성조기를 그러니까 이제 육안으로는 마치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듯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한 사람당 하나씩 깃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직접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누군가가 또 해주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그것을 좀 우려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성월 단장은 커피, 이 강릉 커피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많이 마셨다. 이제 이 얘기를 했고, 시간이 있다면 좀 해변도 좀 돌아보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 쪽에서. 방송은 오늘 지금 강릉에서 서울에 도착을 했거든요. 예. 일단 이런 흐름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민주정부 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한 번씩 더 방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평양이나 북한의 분위기가 한국의 음악들을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접하면서 뜻하지 않은 한류의 팬층이 생긴 거예요. 그중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노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얘기 같은 노래인데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노래를 불렀대요. 노래는 아는데 제목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 그 후에 한참 후에야 이 노래가 제2얘기라는 걸 알았다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 제이가 영어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왜 외국의 팝송들을 그냥 뜻도 모르고 따라 부른 어저께 것처럼, 개막식 때 이매진처럼 네. 따라 부른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불러왔던 노래다. 네. 지금까지 불렀던 이번에 공연에서 부른 노래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어떤 논란을 이렇게 떠나가지고 여당 대표 가서 보시고 거기에 그 단장 바로 옆에 앉아서 딱 그 자체가 평화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상징성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냐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지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는 이제 남북 대화나 뭐 예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답사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쪽은 좀 여성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대화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아쉽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추미애 대표가 현성월 단장을 이렇게 안내하고 자연스럽게 앉게 된 거예요. 원래 자리 배치는 그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표님 옆에 앉는 건데 이제 조명균 장관이 북측 국장을 안내하고 자연스럽게 추 대표는 현성월 단장 이렇게 안내하면서 계단 내려오고 이제 좌석에 하다가 이제 나란히 앉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앞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차담 나눌 때의 대화 때 이제 뭐 번지 점프 얘기도 하고, 그랬지. 최문순 지사와 네, 평양 냉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문순 지사가 예전에 정치하기 전에 이제 평양 갔던 얘기, 마라톤 대회가 또 올해 4월에 있답니다. 그게 강원도하고 북한하고 주최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꼭 초청을 해주면 가서 번지 점프를 다시 한번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매우 부드러워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공연 관람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추 대표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던 건데 그게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나온 장면을 보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길 바라는 분들이 볼 때는 또 다른 상징적인 사진이었지 않나. 저도 뭐 되게 제가 고향이 특히 또 강릉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공연 관람하고 두 분의 그런 모습 보고 언론에 반영이 되고 기자들이 궁금해하고 이제 강릉 커피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저 나름대로 더 남다른. 예. 집엔 못 가셨죠? 대표님 모시고 지금 그다음에 평창으로 와서 개막식 참석하고 또 대표님 모시고 저기 정동진에 숙소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또 하슬라 뮤지엄이라고 개인 교수님이 작가들이 조성해 놓은 조각 공원인데요. 제가 몇 번 갔던 곳인데 그렇게 개인의 그 노력으로 이렇게 결실을 맺어진 공간인지 모르고 어저께 보고 이렇게 둘러보고 이러저런 당대표가 이런 그 이제 일정을 수행하면서 이제 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아이디어도 얻고 뭐 이런 건데 1박 2일 거의 그렇게 지내다가 보고 구정 앞두고 뭐 또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반납했습니다. 네. 삼지연 악단 공연을 보는데 이제 객석에 계시는 분들 중에 계속 눈물 훔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산가족입니다. 실향민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니까 이거 꼭 북한이든 남한 쪽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16년 또 걸려야 되고 들은 이야기 중에 좀 분노했던 게 이명박 정권 때 그때요. 신분 수색을 했대요. 몸세.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북한에서 오면은 밖에 나와서 초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거죠. 모시고 들어가는데 검색을 했습니까? 몸을 검색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에서 모멸감을 느꼈겠네요. 그런 비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창에서 그 개막식 바로 직전에 열린 리셉션 거기서
직접 보신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인님 그 디저트 한반도 디저트. 아, 그거는 추미애 대표 직접 올리신 거예요. 저는 리셉션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는 양당 대표 그다음에 이명박 정상 정상급 그다음에 정당 관계자들과 정당 관계자 원내대표 그다음에 장관급 뭐 이런 분들만 들어가셨죠. 뭐 그렇죠. 뭐 국회 상임위원장급 뭐 이런 거. 예.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이명박 씨의 표정이 참 만감이 교차하겠죠. 화무 11홍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검찰 소환에 대한 걱정도 보이고요. 표정이 우리 생각이겠지만 물론. 아니 뭐 저는 본인도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원래 저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저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렇듯이 본인이 한 죄가 낱낱이 이제 그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좀 그렇죠. 청와대 김명남, 김여정 방문단들 관련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이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보면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말라 뭐 이런 논평이 나왔거든요. 네, 봤습니다. 그런 논평을 계속 내고 있으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북바라기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남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다. 그리고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밥상 차린 거 걷어차지 마라. 만약에 뭐 정치라는 거는 또는 역사라는 건 만약 가정은 할 수는 없지만 2017년도 12월 20일 날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그럼 지금 어저께 개막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대회를 시작합니다. 개회 선서를 했을 거고 그 관람석에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특사가 앉아 있었다면 그 지금처럼 그 자유한국당이 그 뭐 북바라기 한다라는 그야말로 조잡한 조어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다라는 점이고 정말 그 찬물 껴는 일 중단하길 바라고 지금 이 남북 간의 경색된 것을 풀어가는 것은 정말 전 국민과 온 국민의 바람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해찬 전 총리께서 야당 탈곡기? 라는 조어가 있다면서요. 거기서 그랬어요. 탈곡기. 영원 야당이다 너네는. 영원 탈곡기. 그러니까 영원 탈곡기인데 그때 얘기한 게 영원 야당. 영원히 야당이 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오늘 그 뭐 자유한국당의 논평 그다음에 오전 논평 그다음에 이 특사의 친서와 이제 구두로 초청한 점에 대한 논평 보니까 뭐 공당으로서의 태도는 아닙니다. 본인들이 올림픽을 이제 유치를 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할 때도 북한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흔적을 남겨놓고도 이런 식이라면 확실히 우리는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정파적 이익만 눈에 보이지 절대 대한민국을 위한 세력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뭐 계속 한반도가 없어지는 날까지 계속 남북한은 대립해야 되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아베 그다음에 어저께 펜스의 그 태도 때문에 이제 정말 국민들이 부글부글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남북 대화를 진행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뭐 우스갯소리를 나오는 게 펜스 부대통령이 저런 발언 행동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인지나 지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니 외교라는 것은 정말 절제되고 정제돼야 되는데 요번에 펜스 부통령의 태도 행동 이것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논평이 나오는 거니까 안 맞는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대표 수행하시느라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이제 올림픽 기간은 스포츠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애교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병행되는 공간이라 메시지가 하루에도 수백 개씩 나오는 이런 상황에 정신없이 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것이 친서를 전달하면서 방북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친서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친서에는 방북 초청이 안 담겨 있네 하는 것을 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통상 우리가 짐작할 때는 이러이러한 취지로 이렇게 축하하고 이렇게 초청합니다 하는 것을 친서에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져온 그 공식 기록으로 남는 파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푸른색에. 그런데
거기에는 적어도 그러면 그런 근거로서의 방북 초청이 안 담겨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 친서에는 좀 디테일한 게 들어있고 그중에 핵심인 방북 요청을 구두로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거는 지금 이제 문맥을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두 가지 독해가 다 가능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짚은 것은 이렇게 요 간단한 발표 하나를 놓고서도 짚어볼 대목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부분은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 중에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신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 문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문건 그 자체에, 친서 그 자체에 축하와 함께 초청 의지가 담겨 있고 있을 가능성. 두 번째는 그것을 전달하면서 그중에 방북 초청 부분을 구두로 다시 한번 말을 했을 가능성. 세 번째로는 친서 그 자체에는 일반적인 축하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까지를 담고 실제 초청 부분은 김여정 사실상 특사가 구두로 전달했을 가능성 세 가지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일단 그렇게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각각에 따라서 저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방북 초청이 안 담겨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처음에 추론했던 대로 일반적인 축하와 관계 개선 의지가 담겨 있고 방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두로 전달한 것이라면 물론 그것이 아주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나 그래도 그것은 문면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그것이 실제 실행되지 않으면 북의 입장에서는 수령의 뜻 아닙니까? 수령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서 수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표한 뜻의 권위를 더 높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라면 그 부분은 그런 상대성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글로 담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마 그런 취지에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거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실제가 어떤 것인데 팩트를 일단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팩트를 아직 모르니까 팩트를 보고 그에 있는 미세한 어떤 의미를 저희가 한번 짚어보는 것이 이제 흥미로운 분석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현재 지금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 즉 실제로 말을 할 때는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등등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한번 성사시켜 봅시다. 뭐 이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의 핵심을 이렇게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를 이렇게 말을 따옴표를 따가지고 이제 얘기한 것은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는 여건을 만들어라는 뜻과 또 하나는 성사시켜 나가자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첫째는 성사시켜 나가자라는 것은 원칙론으로 그 초청 의사를 긍정한 것이죠. 원칙으로서는 긍정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죠. 그건 당연히 상대가 초청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론상으로도 맞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내지는 방북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이 여건이 무엇이냐가 이제 있는 것인데 우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정리했을 텐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예상하고 준비된 답변이라고 봅니다. 북에서 이런 초청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당연하죠. 예, 이것은 뭐 결국은 방북 초청을 담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것이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여건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거는 전 미국이라고 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건을 무엇으로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온 언론의 관심과 야당의 요구와 주변국들의 입장과 또 남과 북 각각의 해석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의한 운전석은 일단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래서 그 성사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짧지만 굵은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의 북한 고위급 대표단 접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만나셨습니다.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김영남 고위급 대표단장은 문 대통령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대해 남북이 함께 축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의 방안으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북은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과 면담을 가진 뒤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부부장이 청와대 들어갈 때 갖고 갔던 파란색 파일, 거기에 이제 국무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있는 듯 거의 확실한 논조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구두로 북한으로 오시라는,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는,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그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뭐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사실 되게 단순한 거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어떤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역사적인 또 하나의 장이 이제 열렸습니다. 예. 우선 좁게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한 그 내용만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한번 좀 이렇게 나눠서 분석하는 것을 시작을 해보고 거기서 또 토막토막 또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오늘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방북 초청 발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우선 저는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것. 이미 김여정 부부장이 공식적 지위와는 별도로 최고 지도자의 이제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실권자다 하는 얘기는 뭐 나와 있었고, 게다가 처음에 입국을 했을 때 공항 귀빈실에서 서로 조명균 장관의 앞자리, 북측에서의 상석 자리를 놓고 김영남 행정수반, 공식적인 행정수반이 자리를 권한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질적인 이번 방남단의 리더 아니냐라는 그렇죠. 것이 지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처음에 일종의 예의상 양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의전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상 여기가 팀 리더이다라는 것을 공식화했다라는 의미가 저는 그렇죠. 첫째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런 쪽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대목도 있습니다만은 저로서는 나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짐작되는 여건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북미 대화, 미북 대화 때 그렇게 하듯이 북한이 북핵 포기를 선언한 후에 내가 방북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가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야당 또는 미국 내의 강경파의 요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우리가 강하게 해석한다면 가장 좀 더 연하고 유연하게 해석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그냥 수용하고 일단 간다. 또 가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 어느 선 정도에서 할 것인가. 즉 그 여건이라는 것이 적어도 북이 상당 기간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거나 실행되지 않거나 또는 어느까지는 안 하겠다는 일종의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하거나 선언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방식을 표현했을 때 간다는 것을 여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반면으로는 북의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는 끝나자마자 북쪽에서 요구하는 이쪽 미국과 한국의 어떤 군사 훈련 이런 것 등등이 그 북측에서 생각할 때 너무나 긴장을 강화한다라고 막 비난하고 그것이 막 양쪽이 막 충돌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여건이라는 것이 상당히 또 흔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로 꿰뚫어서 여건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라고 표현하겠지. 이걸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많이 쓰죠. 예를 들어 뭐 적당한 뭐 경로로 적당한 방식으로 하면 뭐 in due course 이렇게도 쓰고 적정한 조건에서 이런 뭐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뭐 이렇게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결국 외교에서는 말 한마디에 아와 어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장면 하나만 놓고 보면 저는 우선 짚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우선 있을 것이다. 더 여러 가지 뭐 더 짚을 수 있는 우선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미국 부통령인 펜스의 무리한 행동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네. 김영남 위원장과의 어떤 그 조우에 있어서의 그 무리함. 미국은 그게 의도되었건 안 됐던 간에 북한 너희들 상종 안 하겠다는 일종의 이제 화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그게 협상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강경하고 화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를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 방식을 지금 펜스 부통령이 시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북핵 문제 푸는 거는 사실 시진핑도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도 사실은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즉각 북한으로부터 초청 의사가 왔을 때 이것을 애둘러 말하면 미국과 상의해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닐까. 트럼프하고 이야기 좀 해볼게. 이런 뜻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펜스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한 서너 가지 포인트를 저희들이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일종의 과하게 얘기하면 물의 또는 결례 또는 외교적인 격식의 파괴. 저 약간 그 격식을 벗어난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가령 대통령의 첫 환영의 인사가 있는 시간에 펜스와 아베가 밖에 있다가 끝난 뒤에 들어오고 그리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돌아서 자기네 필요한 부분 하고 나서 바로 빠져나간 것 이런 것이 이제 통상적이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가령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평화올림픽을 지향하면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그 그림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동맹국인 한국이 가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는 어휘를 구사한다든가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첫째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맞냐라는 비판의 대목이 하나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왜 그랬는가 하는 거를 미국의 입장에서 해석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객관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논리의 유죄라는 것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논리의 유죄? 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지금 이렇게 평창에서 북이 찾아오고 참여하고 일정한 대화 국면으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사실은 강한 압박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이 상당히 쪼였기 때문에 결국 그걸 풀기 위해서 된 측면이 있다라는 고 해석하는 논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논리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한편에서는 지금 대화 국면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조차도
미국은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자신의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도 펜스의 스탠스가 저는 있을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자고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면 상당히 어떤 논리의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테러리스트와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미국이 지켜온 철저한 원칙에서 테러리스트로 북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비판하거나 또는 이해하는 두 가지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미 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우호적 분위기 속에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은 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접견을 마친 뒤 고위급 대표단은 자리를 옮겨 1시간 45분 동안 오찬을 했습니다. 오늘 접견과 오찬은 우리 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오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신영복 선생의 서와 통과, 판화가 이철수 선생의 작품 한반도가 배경이 됐습니다.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로 시작된 오찬에서 양측은 개회식에서의 감격을 함께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여정에게 개회식을 본 소감을 묻자 김여정은 다 마음에 들었다. 특히 우리 단일팀이 등장할 때가 좋았다며 만족스러움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처음 개막식 행사장에 들어와 악수했는데 단일팀 공동 입장 때 저도 모르게 다시 축하 악수를 했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문 대통령과 대표단의 덕담도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씨 집안에서 애국자를 많이 배출했다. 문익점이 그때 모카 씨를 갖고 들어와 인민에게 큰 도움을 줬다며 문익환 목사도 같은 문 씨냐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구순인 김 위원장에게 건강관리 비법을 물으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했고 김 위원장은 통일되는 그날까지 건재했으면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북한 정권의 폭압성을 강조하는 와중에 나온 소식에 워싱턴이 크게 놀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폭풍전야 상황이라며 평창 올림픽 이후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다만 워싱턴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 전략이 주요해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에 한번 맡겨보겠다는 식의 유보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토대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앞서 CNN이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 가능성을 전망한 만큼 트럼프 정부도 이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는 겁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군사 연합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라며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 문제는 우리의 주권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며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쉬는 곳도 정치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방송을 좀 방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이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응할 책임자가 바로 오늘 당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에피소드 후반부에 따로 나와 삼지연 악단 공연 후기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89번째 방송입니다. 갑자기 제가 좀 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요새는 89이면 아니 100세까지 창창하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90번째. 그리고 10번만 더 하면 100번인데요. 이게 숫자에 참 이게 너무 이렇게 얽매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10번만 더 하면 100번이라. 그렇죠. 그 날짜는 언제쯤 되나요? 그러면 그럼 2달 정도 후에? 예. 예. 그러면 이제 5월 초쯤 되겠습니다. 5월 초요?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인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좀 제3자의 입장에서 미국을 비판하거나 또는 이해하는 그 측면이 아닌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걸 다 떠나서도 이것은 불가피한 기싸움의 측면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싸움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국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통상 국제 외교 무대에 있어서 가장 갑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자존감을 높게 중시하는 것도 미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번에 펜스와 김영남의 뭐 조우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통상은 북한은 만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이 안 만난다라는 인식의 전제하에서 언론은 그 프레임으로 가고 그래서 미국이 참여하기 전에 주로 미국 언론을 통해서 또는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미국이 과연 북한을 만날까 안 할까 이렇게 가는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 대표단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미국을 만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먼저 일종의 선방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기싸움을 이미 먼저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안 만났지만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사실 북한이 오기 전에 김영남이 와서 펜스를 만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미리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먼저 가서 악수를 한다는 것이 그 또한 논리에도 안 맞고 기싸움에도 안 맞을 수가 있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미국의 입장 변화의 가능성은 그러나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은 현재 미국 조야 내에서 강경, 온건, 대화 다양한 스펙트럼 가운데 비교적 가장 강경한 이번에 빅터차 주한 미국 대사 예정자가 낙마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강경파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상징하는 얼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강한 카드를 끄집어낸 거죠. 북한이 가장 유연한 카드로서 김여정 카드를 뽑았다면 미국은 가장 강력한 카드로서 펜스 카드를 먼저 개막식에 띄운 거예요. 근데 아직 뭐가 남아있느냐. 폐막식에 이방카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폐막식에 시진핑 오는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건 이제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민주공대 하면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하고 얘기를 할 때 김여정 이방카 카드가 결정되기 전전날이었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김여정 이방카가 만날 가능성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김여정이 개막식 참석이고 이방카는 폐막식 참석이기 때문에 둘의 미팅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방카는 굳이 따진다면 현재의 국면에서 강온 어느 쪽을 대변하는 것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면 전개에 따라서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카드를 구사할 가능성에 이방카라는 카드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미국의 이 전체 상황을 보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만약에 판이 어느 판으로 일정한 흐름을 흘러간다고 할 때 미국이 그 판의 흐름에서 완전히 손을 띨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주도권이나 또는 정보에 대한 어떤 접근권을 스스로 포기할 것이냐 이건 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펜스 부분만 놓고 봐서도 이렇게 서너 가지의 포인트를 좀 분석할 대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근데요. 네.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본인들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라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거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도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막 강경하게만 나가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북핵 폐기를 가시적으로 끌어낸다 이런 것보다 점차적으로 북한에서 어느 정도 양보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이상 뭘 안 한다라든지 동결한다라든지
뒤로 한 발 후퇴한 정도의 뭔가가 메시지가 나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북한으로부터 뭔가 좋은 쪽의 가시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면 자기 나름대로는 국제 무대에서의 어떤 리더십이랄까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미국의 입장과 트럼프의 입장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할 때 미국의 입장과 대통령인 트럼프의 입장을 분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굳이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어떤 우리가 국가의 전략이나 국가의 행동을 생각할 때 그 경제적 기반, 국가 전략, 그다음에 거기에 관여하는 각종 국가 메커니즘으로서의 백악관, CIA, 국무부, 국방부, 군산복합제, 군사 산업 모든 걸 통틀은 미국의 입장에서의 대한반도 전략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반도에 있어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큰 틀에서의 소위 피보트 아시아라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어떤 재균형 전략을 하는 것이 일단 대전제로서의 미국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거기서 꼭 그거를 군사 전쟁으로 가느냐 아니냐에 있어서는 이길 수 없거나 또는 이기는 것이 확실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어서 정치적 부담을 주는 전쟁을 미국의 전략적 목표다 이렇게 보긴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트럼프로 간다면 트럼프는